안녕하세요. 세상의 뉴스를 모아서 엑기스만 뽑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정말 촘촘하게 얽혀있는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미국의 그 정부 셧다운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금융시장의 변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또 우려, 그리고 지정학적 문제까지.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따로따로 떨어진 조각 같은데 이 정보들 속에서 저희가 오늘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또 가장 중요한 통찰이 뽑아내는 것, 그게 오늘 저희의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참 뭐랄까 복잡한 테피스트리 같아요. 경제, 기술, 국제 정세가 정말 시줄 날조처럼 얽혀서 지금과 또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복잡함 속에서 저희가 맥락을 좀 짚어내고 청취자 여러분께서 세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미국 정부 셧다운 소식부터 시작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예산안 합의가 안 됐다 이건데 그 이면에는 역시 좀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특히 그 의료보험 보조금 문제,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 ACA, Affordable Care Act 있잖아요. 이게 여전히 아주 뜨거운 감자네요. 그렇습니다. 셧다운이라는 게 단순히 정부 기능이 마비된다 이런 직접적인 문제도 물론 크지만요. 그보다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 이게 파급력이 더 큰 거죠. 양당 모두 지금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아주 강경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네네. 백악관은 연방 공무원 해고 가능성이라든지 뉴욕의 주요 인프라 예산 동결 이런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반대로 민주당은 이걸 트럼프 대통령 책임으로 몰아가면서 민생 문제, 특히 의료비 인상 가능성 이런 걸 부각시키고 있죠.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이 시장에는 바로바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 노동부 고용보고서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만 나와도 시장이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 결정이나 투자의 기준점이 되는 이런 중요 지표가 제때 안 나오면 정말 깜깜이 속을 걷는 기분일 텐데요. 이게 또 연준의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고요. 맞습니다. 불확실성.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서는 좀 발을 빼고 안전자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청취자께서 주목하신 그 금값 급등 현상,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금값이요? 네, 뉴욕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3,850달러를 훌쩍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연초랑 비교하면 45%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은 가격도 거의 60% 가까이 급등했고요. 와, 셧다운 문제뿐만 아니라 그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 우려라던가 아니면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같은 지정학적 불안감까지 다 더해지면서 정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에 달한 것 같군요. 네, 각국 중앙은행들도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점도 참 흥미롭고요. 근데 이게 금 투자가 항상 안전하게만 한 건 아니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금이 분명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긴 한데 그 안전이라는 말 때문에 좀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들이 있어요. 우선 변동성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 이거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는 여전히 좀 논쟁이 있고요. 그런가요? 네. 또 실물금이든 금 관련 ETF든 거래 비용, 그러니까 수수료 부담이 상당하죠. 특히 단기 차익 노리고 들어가는 레버리지 ETF 같은 건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어서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로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도 금 투자 관련해서 사기나 위조품 주의하라고 경고를 내놓기도 했고요. 어쨌든 모두가 좋다고 할 때 뛰어드는 건 항상 좀 경계해야 할 투자 원칙 중 하나죠. 네. 금 같은 이런 전통적인 안전자산은 이렇게 막 주목을 받는데 반면에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있잖아요. 이건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좀 잠잠한 것 같아요. 올해 수익률만 봐도 금은 40% 넘게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15% 상승에 그쳤다. 이런 분석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이 차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거 흥미로운 지점이죠.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우선 과거의 비트코인 상승을 이끌었던 일부 기업들의 대규모 매수세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자금 조달 방식, 예를 들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매수하는 흐름이 좀 약화됐다, 이런 거죠. 네. 또 하나는
역시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입니다.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금 유입 경로가 좀 좁아질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어쩌면 지금 시장이 느끼는 불확실성의 성격이 뭐 지정학적 위험이나 실물 경제 충격 이런 쪽에 더 가깝고 아직은 암호화폐가 제도권의 완전한 신뢰를 얻은 진짜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금을 넘어설 거다 이런 전망도 꾸준히 나오지만 단기적으로는 규제라는 허들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군요. 오히려 이런 규제 강화가 기존의 좀 큰 플레이어들한테는 신규 경쟁자 진입을 막는 사다리 걷어차기 효과를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재밌네요. 네. 시장의 역학관계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다만 비트코인 투자는 여전히 그 높은 변동성하고 레버리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본질적인 특징은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경제적, 금융적 불확실성 속에서 기술 분야는 또 다른 거대한 변화의 축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데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 예일대 연구를 보면 ChatGPT 등장 이후에 거의 3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미국 노동시장에 큰 혼란은 없다. 이런 분석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드롭박스나 듀오링고처럼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 AI 도입을 이유로 감원을 단행한 사례가 나왔고요. 엔트로픽이나 세일즈포스 같은 빅테크 CEO들도 미래의 일자리 변화에 대해서 우려를 계속 표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일자리를 뺏는 걸 넘어서 업무 방식 자체를 아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오히려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비효율을 낳는다. 이런 지적도 흥미로웠어요. MIT 연구에서는 AI 도입 기업의 95%가 아직 수익을 못 내고 있다고 하고요. 그 워크슬롭 현상이라고 하죠. AI가 만든 결과물을 검토하고 수정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이런 분석도 있더군요. 바로 그 워크슬롭 현상이 기술의 잠재력하고 현실 적용 사이의 간극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AI가 특정 작업에서는 인간을 능가할 수 있지만 그걸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통합하고 관리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기술 자체의 발전 속도하고 그게 조직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속도 사이에는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 기술의 밝은 면 뒤에는 또 어두운 그림자도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AI를 악용해서 아동 성착 침울을 만들었다는 끔찍한 사건이 플로리다에서 발생했다는 소식도 보내주셨어요. 소셜미디어 사진을 그냥 막 썼다고 하니 이게 개인정보 보호 문제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거군요. 네, 이 사건은 AI 기술이 얼마나 위험하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술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지만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정말 끔찍한 범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플로리다 주처럼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다크웹 같은 데서 불법적인 AI 모델이 유통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기술적, 윤리적, 법적 규제 논의가 더 시급합니다. 네. 또 우리 스스로도 소셜미디어 사용할 때 프라이버시 설정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기업들도 이런 기술 윤리 문제에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클라우드하고 AI 기술이 그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주민 감시에 사용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관련 계약 일부를 중단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맞습니다. 가디언하고 플러스 972 매거진 보도 이후에 자체 조사를 거쳐서 내린 결정인데요. MS는 민간인 대량 감시를 지원하는 기술은 제공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이건 기술 기업들이 이제 자사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특히 인권이나 지정학적 갈등과 관련해서 어떤 윤리적 함의를 갖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기술 공급자로서의 책임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기술과 지정학에 얽힌 또 다른 핵심 이슈는 역시 반도체죠.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미국이 타이완의 반도체 생산시설 절반을 미국으로 옮겨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졌는데요. 타이완의 반발이 아주 거세군요. 타이완에게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실리콘 방패, 실리콘 실드이기 때문입니다. 자국의 그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또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보하는 아주 핵심적인 지렛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믿는 거죠.
네. 로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 내 생산 50%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언급했지만 타이완 부총리는 그런 약속한 적 없다고 딱 잘라 말했고 야당에서는 이걸 뭐 약탈행위라고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TSMC가 애리조나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타이완 내부에서는 자국의 그 고도로 집중된 반도체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큰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생산시설 이전이 단순한 공장 이전의 의미를 가지면서 타이완 전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하고 안보 강화라는 목적이 있지만 타이완 입장에서는 이건 뭐 생존 전략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건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선 지정학적 딜레마고요. 앞으로 미중 기술 패권 경쟁하고 맞물려서 계속해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이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다른 글로벌 동향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소식도 눈길이 끕니다. 시카고의 디폴대는 국제 학생 수가 30%나 줄었고 특히 대학원생은 60% 이상 급감하면서 예산까지 삭감했다고 하네요. 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관련 기사를 보면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까다로워진 비자 발급 절차라든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강화된 정책 기조들, 뭐 예를 들면 뭐 연구비 삭감 위협이라던가 비자 심사, 강화, 소셜미디어 검열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쳤죠. 인도나 중국 같은 주요 유학생 배출 국가 학생들이 비자나 연구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다른 나라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고요. NFSA, 그러니까 국제교육자협회에서는 유학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7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뭐 반미 활동하면 비자 취소하겠다 이렇게 경고하는 등 좀 강경한 분위기도 유학생 유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대학 재정 문제를 넘어서 미국의 어떤 학문적 경쟁력이나 소프트 파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특히 연구 중심 대학들한테 우수한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는 혁신의 아주 중요한 동력이거든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국의 장기적인 경쟁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수출 전선에서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K푸드 인기가 정말 식을 줄 모르네요.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단 기간에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K컬처 확산하고 더불어서 해외 한식당 증가 같은 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라면, 김, 고추장 같은 품목들 수출에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GCC, 뭐 다양한 지역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이건 한국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K푸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죠. 전체 수출 실적도 좋았죠. 9월 수출액이 4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자동차, 선박 같은 주력 품목도 호조를 보였고요. 그렇습니다. 3분기 전체 수출액도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아주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보면 미국 수출이 좀 소폭 감소했는데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이 일부 작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건 여전히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수출의 위험 요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K푸드 같은 비주력 품목의 성장이나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갈등 상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로 구호품을 전달하려던 국제 선단이 또다시 이스라엘군에 납포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이 배에 타고 있었다고 하죠. 네, 글로벌 스무드 플로틸라라는 이름의 이 선단은 18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봉쇄를 뚫고 식량, 물, 의약품 같이 정말 절실한 구호품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저지당했습니다. GSF 측은 이걸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있고 이스라엘 측은 뭐 도발행위다, 하마스랑 연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GSF는 물론 부인하고 있고요. 네. 이 사건은 가자지구의 그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와 이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 그리고 국제사회의 개입 노력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구호 활동마저 정치적 군사적 긴장의 대상이 되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후변화의 위협은 이제 정말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멕시코 산불 피해 지역에 반복되는 홍수 피해나 스위스 빙하가 급격히 녹아내리는 소식, 이런 것들은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루이도스 마을 사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이 어떻게 연쇄적인 재난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산불로 황폐해진 땅이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홍수로 이어지면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을 낳았죠. 스위스 빙하의 경우는 올해만 3%가 줄었고 최근 10년간 4분의 1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게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사라지는 걸 넘어서 수력 발전이나 농업 명수 공급, 관광 산업, 심지어 집안 안정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두 사례 모두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소식 하나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3분기에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이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네요. 미국 정부의 세금 공제 종료 직전에 막판 수요가 몰린 영향이 크고 연간 누적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판매량 급증 이면에는 좀 구조적인 도전 과제가 숨어 있다고 봐야죠. 세금 공제 효과가 사라진 이후의 판매 추세도 지켜봐야 하고요. 무엇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경쟁이 아주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의 BYD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면서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거든요. 3분기 판매량 증가율만 봐도 테슬라는 7%인데 BYD는 31%에 달합니다. 와, 31%요? 네, 연간 누적 판매량에서도 BYD가 테슬라를 추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머스크 CEO 관련 논란 역시 브랜드 이미지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의 단면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값 같은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AI 기술 발전은 일자리와 윤리 문제 그리고 기업의 책임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죠. 네. 또 반도체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은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들고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의 삶의 토전을 위협하고 있고요. 아, 정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 속 사건들은 정말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기술, 사회, 환경, 이 모든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아주 복잡하게 얽혀 돌아갑니다. 이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큰 그림을 읽어내는 것,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통찰력일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것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고 또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가올 미래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 하나의 역량 혹은 지식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깊은 생각을 던져주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